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 7장 유형자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죠? 우리가 1장부터 쭉 오면서 제가 은연중에 토지, 건물, 비품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자산이다라고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자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유형자산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자, 유형자산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타인에 대한 임대나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인데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9장에서 배울 무형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기는 한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면은 사라지는 자산이면은 굳이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발생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책 302쪽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성 관점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총액이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공장에서 사용할 어떤 공기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하나 샀다고 치자고요. 드라이버, 망치 이런 것들. 이거를 굳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고 하여 유형자산으로 넣을 이유가 있겠는가? 중요성 차원에서 5,000원짜리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든 아니면 이걸 자산으로 처리한 후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차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중요성 차원에서 소액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현대차의 51기 말, 50기 말 이제 비교 재무상태표 하고요. 관련 주석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역시 이거 다트에서 추출한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1기 말 현재 이제 자산 총계는 여기 지금 100만이니까 69조, 거의 70조에 육박을 하죠. 이 중에 유형자산이 22조나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차를 제작 완성하는 회사니까 공장 건물도 있을 테고 땅도 있을 테고요. 기계장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공기구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거 22조는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주석 9번에 가면 22조가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도 있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금형, 여러 가지 직기 비품이 있고요. 건설 중인 자산.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건설 중인 자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공장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혹은 기계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한 그런 자산을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상각누계,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3장에서도 한번 결산 수정 분기할 때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예를 들어 건물이 6조 1,500억인데요. 감가상각을 2조 정도 해서 지금 남은 장부금액이라고 하면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뺀 잔여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은 약 4조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22조 원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만은 땅은 상각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취득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각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련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 등의 회계 처리를 이번 챕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6장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자산의 회계 처리의 핵심은 자산을 처음 이제 취득을 하죠. 보유하다가 기업 밖으로 매각 또는 처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형자산은 판매용 자산이 아니니까 취득했다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매각 처분을 하겠죠. 이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처음에 자산을 취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인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자산을 산다, 유형자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유형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야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면 미래 현금 유입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산을 샀을 때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여기 높다라는 이야기는 50% 초과 확률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변에 유형자산의 계정을 써야 되고 얼마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이라 하면 장부의 특정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 그게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기준을 충족 못하면 장부의 기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도대체 원가가 얼마이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은 인식을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차변에 유형자산, 예를 들면 건물이면 건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렇게 지금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금액에 들어갈 요소는 뭐냐?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더하고요.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이 있으면은 빼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6장 재고자산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매입 부대 비용이라 해서 매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회피불능 원가는 다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도 수입 유형자산이야. 관세 내야 되겠죠?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세금은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으로 당연히 유형자산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고요. 할인을 받거나 리베이트 등을 받으면 이거는 수익이 아니고 취득원가의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토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많이 보던 문구예요. 6장에서도 재고자산의 경우에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상태에 경영자가 의도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가는 다 취득원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산을 원상회복하는데 복구 비용을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역시 다 취득원가로 들어가는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이 원가의 세 가지 요소 차례차례 한 가지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 관련 세금,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등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요. 취득 관련 세금은 회피불능 원가죠. 그래서 관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할인 등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해당 자산에서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에서도 재고자산 매입원가에서 매입 할인을 뺐던 거, 매입 애누리 이런 것도 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즉 유형자산이 의도한 장소, 의도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가는 모두 취득원가에 넣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장소 상태에 도달한 후에 발생한 것은 그건 단기비용입니다. 국제계 기준에서 예시한 몇 가지 항목들을 볼까요? 유형자산의 매입 건설과 직접 관련돼서 발생한 종업원 급여, 매입 건설과 관련된 인건비도 물론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설치장소 준비원가, 예를 들어 기기장치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 한 켠에 그 기기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에 필요한 상태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의 운송, 취급 관련 원가, 운반비, 취급 관련 원가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고요.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까지도 취득원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설치가 끝나고 이제 손을 터는가? 그렇지 않죠.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정상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모두 취득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이 단서 조항인데요.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즉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순매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국제기기준이 개정이 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중전까지는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에 이 내용이 자주 나왔어요.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이 100원이다. 이럴 경우에 취득원가에서 뺀 금액이 정답이었는데요. 실무에서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실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제기기준위원회가 이 뒷부분을 삭제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순매각 금액은 별도의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겁니다. 취득원가와 무관하게.
더 나아가서 시험 과정에서 소요된 원재료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 유용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제품 생산원가 들어가지 않고요. 별도로 시제품 생산원가나 시제품 매각금액은 기타의 수익비용으로 따로 구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이때 전문가 지급 수수료는 유용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전문가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유용자산을 사용한 후에 일정 기간 후 다시 원상회복을 합니다. 해체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복구 등을 해야만 유용자산의 최초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체 제거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미래의 원가도 지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유용자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5년 후, 10년 후에 해체 제거 복구에 소요될 원가가 100이야. 그거를 지금 100으로 넣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중급회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단순히 해체 제거 복구에 소요될 미래의 어떤 원가도 지금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갑회사는 단기에 기계장치 한 대를 샀대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주어지고요. 물음은 취득원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구입가격 100만원 들어가겠죠. 100만원 일단. 그런데 여기에 관세 4만원, 매입 할인 4천원은 아직 반영 안 됐대요. 반영해야지. 관세는 더해줘야죠. 매입 할인은 빼줘야죠. 운반비, 그 다음에 설치 관련 원가,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죠. 시험 가동 관련 원가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시험 가동 과정에서 시제품이 생산이 됐고 이거를 매각을 했더니 3천원만큼 돈이 들어왔어. 요거는 빼줘야죠. 한편 기계장치 초기 가동 수준이 아직 완전 조업도 수준, 정상 가동까지는 완전히 안 됐어. 초반에야 이제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미달에서 발생한 원가하고요. 다른 기계장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피불능 원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 항목만 반영해서 취득원가는 106만 9천원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실제 실무에서 그 취득 과정, 취득 유형이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위로 회계 원리 수준에서 다룰 내용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 취득 유형은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먼저 2개 이상의 자산을 한꺼번에 사는 것을 일괄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땅하고 땅 위에 있는 건물을 한꺼번에 사는 거죠. 땅만 사거나 건물만 살 수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 부동산을 살 때 땅하고 건물을 이제 함께 사는데요. 이때 땅하고 건물을 예를 들어 10억 주고 샀어. 그러면은 분개를 할 때 차변에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이제 집어넣고요. 대변에 현금 10억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게 얼마로 표시를 할 거냐라는 건데요. 개별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합니다. 만약에 5대5다 그러면 5, 5억, 7대3이다 그러면 7억, 3억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은 뭐냐면 안분 대상이 되는 자산은 반드시 취득 후에 회사가 사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나는 지금 토지만을 사용할 거고 이건 노후된 건물이라 철거할 거야. 나는 여기다가 멋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꺼번에 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 이거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아니라 토지만의 취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지급한 대가가 모두 토지 취득원가로 들어가줘야죠. 한편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도 쏠쏠이 또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역시 토지 취득원가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란 경영자가 의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가인데요. 경영자의 의도한 용도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상태로 토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의도한 용도, 의도한 상태에 이르게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예제 2번 볼까요? 회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는 거예요. 이때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7만 5천과 2만 5천. 도합 각각의 공정가치는 10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해서 11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야 이제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고요. 취득 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분개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11만 원을 75대 25로 안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75대 25로 안분하면 82,500, 27,500 각각 토지 건물 현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상의 건물을 즉시 철거할 목적으로 한꺼번에 샀어. 나는 건물을 사용할 게 아니야. 그리고 취득 즉시 만 원의 철거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1만 원 지급 대가는 모두 토지 취득원가고요. 만 원의 철거 비용도 토지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현금 12만, 토지 12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자가건설입니다.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이거를 외부에서 구입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취득원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가건설할 때 현금이 나가거나 나중에 줄게 이랬어요. 이거를 일단은 쭉 건설 관련 기간 중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러다가 이제 자가건설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은 이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해당 계정으로 안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분계를 볼까요? 3월 1일에 회사는 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공사비 15만을 지출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건설업 면허가 있어서 공장 건설을 하던 아니면은 다른 건설업자한테 외주를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공사비 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은 15만 원 나가면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8월 3일에 공사비 20만 원을 또 줬어. 그러면은 현금 20만 원 나가면서 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드디어 9월 1일에 공사가 완료됐대. 그리고 공장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이때 아직 덜 준 돈이 3만이 있대요. 그럼 이 3만도 이제 줘야 되니까 어쨌거나 나중에 줄 거 미지급금,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은 모두 15만, 20만, 3만에서 38만이죠. 이거를 대변으로 모두 죽여버리고 드디어 이제 건물 이렇게 계정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가 지금 일괄 취득과 자가건설의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309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로 또 다양한 취득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한 번에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에 걸쳐서 나중에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혹은 다른 자산과 서로 맞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유형자산 취득할 때 돈이 모자라.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을 경우에 그 차입금 이자 비용은 또 이게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전부 배우게 됩니다. 막 중급회계도 지금 막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이 회계 원리를 탄탄하게 배우고 나면 중급회계도 순풍에 돛단 듯 확 나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이제 사용 중에 후속적으로 또 원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후속 원가가 발생이 될 때, 이거를 당해 자산에 가산할 건지 아니면 발생 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재를 보면요. 후속 원가가 발생했을 때에도 최초 인식기준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최초 인식기준, 자산에 어떤 지출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 처리를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후속 원가도 같은 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후속 원가의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 부품 교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때 이 교체되는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이건 유형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체되어 사라지는 부분은 장부에서 제거를 하면 되겠죠. 유형자산 계속 가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종합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이 종합검사 원가도 만약에 미래 현금 유입의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금액은 알겠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면 역시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 원가와 관련해서 유형자산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최초 인식 기준을
충족을 못하면은 그냥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분계를 하나 보시면은 정기적인 부품 교체 시에 새로운 부품을 교체하면서 돈이 나갔어. 이때 요게 새로운 부품이 미래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유형자산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존 부품이 이제 사라졌겠죠? 그거를 이제 대변으로 감소시키면서 이제까지 상각을 해왔을 테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제 대변에 있던 계정을 감소시키고요. 두 금액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때 요 차이를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상적인 수선 유지 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은 311조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공장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 그거를 갈아 끼웠어. 그거는 그런 것까지 자산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기기장치에 나사못 하나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새로 끼웠어.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수선 유지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풀어보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단기 중에 발생한 거래다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분개해보라는 건데요. 사용 중인 용광로가 있습니다. 내화벽돌을 교체하기 위해서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대요. 내화벽돌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고요. 이 지출액은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현금 30만, 구축물 30만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구축물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큼 돈이 나갔대.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수선 유지비 단기 비용입니다. 기계장치 성능 향상을 위해서 8만을 지출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간당 제품 생산량이 10% 증가할 것 같대.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계장치에다가 후속원가 부품비를 가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자산 첫 번째 시간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일단 살펴봤고요. 인식조건, 인식기준이라고도 하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면 자산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방금 끝냈던 후속 원가나 최초 측정 모두 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매입원가,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 다음에 나중에 원상회복 원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유형별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괄 취득과 자가건설의 경우의 회계 처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